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우리 오늘 그 2차 대전으로 번진 위장 공격이 있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위장 공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지난번에 12.3 내란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를 군이 예. 군사행동을 통해서 국회를 점령해서 그랬죠. 민의의 전당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그 이후에 밝혀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 HID 특수공작단이라고 예, 하는 예. 주로 이제 대북 그 그렇죠. 공작을 벌이는 요인 암살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둠 예. 속에서 그림자 전쟁을 벌이는 조직인데 예. 이 조직들이 이제 국내의 전략 기지라든가 예. 요인을 상대로 한 공작을 벌이려고 했었다. 또한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내란에 앞서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위장 공격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장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가. 몇몇의 권력자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었나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그랬죠. 뭐 말 그대로 인류사적으로 아주 지옥 같은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내란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벌였을 경우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과연 국지전으로 그냥 끝났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갖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주 남한, 북한 강대국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렇죠. 최대 전력들이 휴전선 쪽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으로 끝났을까? 됐겠느냐. 뭐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뭐 3차 대전 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다. 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 공격이 갖는 위험성이 엄청나게 컸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사실 중에 바로 그 2차 대전의 신호탄, 도화선이 됐던 위장 공격, 나치 독일이 일으켰던 위장 공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치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당시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2차 대전이 막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히틀러가 단행한 것이 바로 자국 영토에 있는 자국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위장 공격이 신호탄을 쏘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위장 공격에 대해서 히물러 작전이라고 하는 그 위장 맞아요. 공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물러 작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국의 시설인 라디오 방송국을 폴란드 군인으로 위장해서 공격을 했던 그런 작전이었고요. 작전은 1939년 그러니까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하루 전인 1939년 8월 31일 저녁에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기획이 됐었냐 하면은 이제 히틀러가 1939년 5월 23일경 그러니까 5월경에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군 최고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식화한 거죠. 네, 공식화하게 되는데 하지만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전을 당시 나치 정권에서 2인자 하이니 히물러에게 그 전권을 일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의 이름이 이제 히물러 작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글라이비츠 라디오 방송국 습격 사건 뭐 그렇게도 부르고요. 근데 히물러가 이 작전의 대강을 입안을 했다고 해서 이제 히물러 작전으로 부르게 돼요. 히물러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이제 대략적으로 구상을 하냐면 독일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폴란드 군이 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게 돼요.
그래서 그 폴란드군은 진짜 폴란드군이 아니라 나치의 특수부대가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구금하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는 이제 그런 대량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폴란드 군을 나치 독일군이 자국군이 제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히물러가 짜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신의 오른팔 나치 정권에서 서열 3위에 있던 SS 보안대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기관장이 있거든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이제 또 그 실행을 이제 맡기게 돼요. 그래서 하이드리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상당히 그 잔혹성으로 유명한 그 정보기관장이었는데 그 수하로 있는 알프레드 나우 요크스라고 하는 스파이가 또 있었어요. 예. 스파이라기보다는 특수 공작원. 공작원. 예,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바로 이 사람이 그 HID의 뭐 아주 유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공작원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데리가 나우 요크스에게 이제 이 작전 현장 지휘를 이제 맡기게 돼요. 그래서 나우 요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수공작에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첩보에서 두 가지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첩보 수집이라든가 뭐 작전을 계획한다든가 하는 그 화이트 칼라적인 그런 첩보원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과 좀 어떤 다른 실행을 하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전시라든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특수한 상황 하에서 요인 암살, 또 파괴 공작, 뭐 도청,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그 좀 블루칼라적인 직접적으로 몸을 쓴 작업을 하는 또 스파이들이 있는데 나우요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칼라적인 스파이로서 아주 특화된 그런 스파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습격 작전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제 하이드리히로부터 현장 지휘 책임을 이제 맡게 됩니다. 아주 막강하네요, 그럼. 예, 그래서 이 나우요크스가 이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로부터 특명을 받고 그리고 8월 초부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준비에 들어가요. 우리가 내란 상황 하에서 인민군 북한군 군복을 입고 그거와 같은 거죠. 공작을 벌이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예. 나우요크스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준비를 하면서 폴란드군이 자국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란드 군복을 입혀가지고 군복이 필요했죠. 그래서 국방부에 당시 독일 국방부에 이제 폴란드군의 군복을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도 똑같으네. 똑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독일의 국방부도 군복을 뭐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라고 이제 물은 결과 친위대 홍보를 위한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하고 똑같은 지난번에 똑같네요. 똑같은 형태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이제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나우요크스는 폴란드 군인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에 폴란드어로 된 포고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 요원들을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정예 요원들을 또 선발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작팀이 총 나우요크스까지 합쳐서 7명 정도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포고문도 이제 완성이 됐고 해서 1939년 8월 15일경에 작전 지역인 글라이비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이 글라이비츠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 독일령이잖아, 거기는. 당시에는 독일이 지배하던 곳이고 지금은 폴란드의 서남부 쪽이에요. 지금은 폴란드 지역인데 당시에는 이제 독일령이었었어요. 그래서 명백한 독일 자국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첩보팀이 출발을 8월 15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포고문도 만들었고 군복도 마련을 했고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포고문을 읽은 이후에 총격전이 벌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습격군을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일날 희생돼야 할 습격범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송장의 역할. 그렇죠. 나중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해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압했다 우리가 독일군이 폴란드군
습격한 폴란드군을 제압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당일날 희생돼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는 것은 또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그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이제 맡았어요. 그래서 게슈타포의 그 게슈타포 수장 중에서 하인리히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참. 하인리히 히뮬러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하인리히 뮬러라는 게슈타포 수장이 다하우라고 하는 이제 당시 수용소에서 이제 그 역할에 적합한 폴란드 군으로 위장할 수 있는 포로들을 수용자들을 적당한 골라내야지 이제 군복 딱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우요크스에게 이제 보급을 뭐 일종의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들은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어차피 그날 저녁에 희생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암호명도 통조림. 이 사람들을 부른 이름을 이제 통조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작전상 통조림들을 데리고 이제 나우요크스가 글라이비치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원래 작전은 이제 8월 31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미리 한 보름 전에 출발을 해서. 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현장 하고 이제 다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공작을 해야 되니까. 네, 현장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퇴로까지 이제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아야 됐겠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현장 계획을 짜고, 그리고 8월 31일까지 이제 그 글라이비치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명령이 하달되기를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8월 30일 낮에 이제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로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작전 개시 명령. 네, 개시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날 저녁 한 8시 14분 경에 이제 글라이비치 공작대가 글라이비치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을 전격적으로 이제 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비원이라든가 뭐 전신 그 기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나운서도 직원들. 있었을 거고. 예. 방송 일체를 이제 중단시키고 그리고 직원들을 구금시킨 상태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죠.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제 포고문을 낭독하기 위해서예요. 당시에 이제 포고문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폴란드가 독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슐레지엔에 있는 당시 이제 폴란드 주민들과 독일 주민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당시 슐레지엔에 있는 폴란드 주민들은 독일에 맞서서 총 걸기하라라고 하는 이제 선동성 이제 포고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폴란드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이거 폴란드 애들이 예, 폴란드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 되지요. 거기다 폴란드어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위장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 절정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할 건 다 했잖아요. 공작팀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들을 제압하는 상황을 이제 연출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볼 수는 없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건. 그러니까 독일군이 당시 출동을 해서 이 폴란드군을 제압하는 식의 이제 그 설정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격전이 나고 독일군과 폴란드군이 서로 교전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나우요크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조림 그러니까 폴란드 군으로 군복을 입힌 그 수감자들 희생 예정자들 예. 희생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총을 그냥 뒤에서 갈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주하다가 등 뒤로 총을 맞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종의 뭐 포로들이죠. 그 사람들을 희생자들을 이제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이제 총을 군데군데에서 총을 이제 난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살아 있긴 했어요. 다만 이제 약물을 투여받고 상당히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나우요쿠스가 또 한 일은 이제 제압을 했으니까 진압을 했으니까 이것을 언론에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폴란드군의 소행이다라고 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이제 부른 거죠. 근데 언론사 기자들이 왔을 때는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독일 군복 입고 예, 자신들은 독일 군복을 입고 근데 바닥엔 폴란드 군복 입은 폴란드 그래도 군인들이, 있으니까. 예, 쓰러져 있고 다 사망한 상태였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폴란드가 방송국을 습격해서 독일군이 제압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전은 위장 공격 작전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들이 약속을 한 것은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바로 작전 성공을 알리는 소식이 이제 베를린으로 갔겠죠. 그렇게 타전을 하는 거죠. 네, 베를린에 이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히틀러가 의회를 소집하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일 시설을 공격했다.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폴란드를 공격해야 한다. 폴란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미 폴란드어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던 슐레지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도 히틀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여기에 또 선전선동의 대가 요제프 괴벨스가 이제 괴벨스 참 괴벨스도 독일이 습격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제 전쟁을 선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의회에서 결국 전쟁을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9월 1일 결국 9월 1일 새벽 4시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전면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막바로 서유럽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 이후에 공백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이후에 전쟁이 서유럽까지 번져가면서 그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된 거죠. 1945년까지 이어진 2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뭐 신호탄 그렇죠. 역할을 이제 하게 됐지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사실은 첩보사에서 이 정보기관들이 위장 공격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례는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이거 이외에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의 위장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일단 시작을 해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죠. 위장 공격이었거든요. 자국 시설을 자국 군대가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을 사주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일본인들을 공격하게 하는 뭐 그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치 역시도 2차 대전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 10년 넘게 이어진 중일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엄청났죠.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규모의 위장 공격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 북한에 대한 또는 뭐 자국 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위장 공격들이 얼마나 위험했었나라고 하는 것을 그 시도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